지난 강의에 이어서 보갑성 요실금도 한번 살펴봅시다. 보갑성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요 누출이 나타나는 저장 장애의 하나로 여성에서 가장 흔하고 보통 갱년기 이후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요실금으로 기침, 재채기 혹은 무거운 것을 들 때와 같이 배에 힘이 가해질 때 이렇게 찔끔, 실금이 발생하는 그와 같은 질환이죠. 주로 임신이나 출산 후에 골반저 근육의 약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이제 2017년에 발표된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된 중국에서의 연구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된 이 연구는 중국에서 12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고요. 환자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주간 18회 침 치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전침 치료를 한 거죠. 이것을 전침 치료와 가짜 침 치료로 대조를 해서 진짜 침 치료는 요 천추 부위에 자침을 하도록 하고 가짜 침 치료는 가짜 자극을 줘서 임상적인 경과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임상적인 경과는 치료 후 6주 시점에서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환자들의 소변 배출 등부터 해서 삶의 질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기간 치료 종료 후에 24주까지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해서 침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지도 같이 평가를 했죠. 환자의 평균 연령은 55.3세였습니다. 500명 중에서 약 480명이 연구를 완수하였고요. 연구 결과 전침 치료는 거짓 전침 치료에 비해서 뚜렷하게 소변 배출량이 10g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약 2.6g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훨씬 크게 감소를 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되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작용 면에 있어서도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침 치료로 인해서 중증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갑성 요실금 환자에 있어서 전침 치료는 물론 천추보야라고 하는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 부위에 자침을 한 경우, 전기 자극을 가한 경우에는 치료 6주 시점에서 뚜렷한 요실금의 개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효과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진짜 침 치료는 실제로 신경이 밖으로 나오는 천추 부위에 이렇게 자침을 했고요. 거짓 침 치료는 공간을 둬서 실제로 신경을 잘 자극하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평가 지표가 6주 시점, 18주 시점, 30주 시점에서 쭉 관찰을 한 건데 침 치료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서나 유의하게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자 스스로가 평가한 자신의 치료 효과에 있어서도 만족했다라는 점들을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7%, 반면에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1%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이 효과는 24주의 팔로우업을 통한 30주 시점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침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치료가 왜 효과를 나타냈느냐? 경혈경락과는 사실 큰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방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요추부나 혹은 천추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광 기능에 이상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침 전기 자극은 요드 폐사 압력을 증가시키고 골반저 근육의 타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방광 기능을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골반저 근육의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침 치료를 일종의 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근육에 전기 침을 꽂고 전기 자극을 가하면은 수동적인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침 치료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 나타내는 우리 몸의 근육의 운동을
타동적으로 유발해서 운동을 통한 우리 몸에 유익한 변화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침치료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여성의 요실금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전기 자극기를 통한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기들도 이미 서양의학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전기 자극기들은 미주신경 자극기를 통해 가지고 장마비를 개선한다거나 혹은 미주신경 조절을 통한 비만의 개선 혹은 위 자극을 통해서 오심 구역을 개선하는 그 같은 효과도 있고요. 교감신경 자극기를 통해 가지고 IBD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그 같은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변비에 사용하는 자침들도 있고요. 전기 자극도 있고, 그 다음에 천수신경 자극을 통해서 변실금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침치료에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앞서서 본 바와 같이 그 부위 경혈에 어떻게 자침하느냐, 그러한 원리보다는 어떠한 신경에 어떠한 자극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이미 제가 침치료에 대한 기존 강의를 통해서 경혈경락의 개념보다는 현대 신경학적 개념으로 침구학을 이해를 했을 때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한 맥락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기 자극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귀에 대해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귀는 미주신경이 우리 척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유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를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통한 진정작용, 항우울작용이 있고, 그거에 단순히 우리가 금단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침 치료들이 사실의 진정한 원리는 신경 자극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침 치료는 이와 같은 생리적인 기전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고, 신경과학을 알고 있어야만, 일반 생리학을 알고 있어야만 침치료가 왜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COPD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COPD는 내과 질환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한약적 치료가 효과적인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죠. 흡연 등 요인들에 의해서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세먼지와 같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유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주로 노년기에 나타나고, 그것은 지속된 염증으로 인한 기도의 변화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PD는 호흡기의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류 제한 특징으로 하는 다른 질환으로는 천식이 있는데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염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질환에 있어서는 체중의 감소, 영양의 감소, 다양한 쇠약이 동반이 될 수가 있죠. COPD 환자에서 근육량이 감소가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침치료가 운동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호흡근에 대해서 근합성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 조절, 미주신경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중추에서 식욕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부위들도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식욕 증가, 그리고 2차적으로 영양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근육 기능도 개선이 되고 조금 더 쇠약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악성 순환 단계에서 긍정적 순환의 단계로 환자를 이끌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치료는 자율신경의 조절, 항염증 작용, 미주신경의 조절 등과 같은 여러 기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이 연구는 이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한 100명, 전체 이제 참여자 중 120명 중에서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침치료를 시행을 한 겁니다. 약 12주간 침치료를 시행을 해서 진짜 침치료를 받게 하거나 혹은 가짜 경혈이 아닌 부위에 자침을 하도록 해서 12주간 치료를 하고, 모디파이드 보르크 스케일이라고 하는 COPD 관련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기능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6분 보행 검사도 같이 시행을 했죠. 그래서 12주 연구를 했더니
침 치료를 했더니 환자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었다.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것에 비해서 뚜렷하게 보고 점수가 개선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 외에도 환자의 6분 보행 기능도 대단히 좋아져서 더 오래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고, 그 외에 DOE와 같은 호흡 관련 문제들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스케일을 말을 하고요. 이제 호흡을 할 때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한약은 한의학적 치료는 이와 같이 한 3단계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침 치료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가짜 침 치료하고 진짜 침 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 환자의 이 보그 스케일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봤더니, 가짜 침 치료를 받았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진짜 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죠. 또 6분 보행 거리의 변화도 가짜 침 치료와 진짜 침 치료 간에는 뚜렷한 보행 거리 평균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아웃라이어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침 치료가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다 효과적이진 않은데,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꽤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론 우리 한의학이 보여주는 맞춤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연구에 사용된 프로토콜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프로토콜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덜 효과적이었을 사람이 이렇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상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침치료 연구에서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개인차가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임상에서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치료했을 때 반응이 없을까? 내가 치료를 잘못했을까? 혹은 치료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흡과 관련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근육들의 움직임들이 그려져 있죠.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육들에 대한 자침을 통해서 침치료가 COPD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개선을 시킨다 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어서 난임에 대해서도 간단히 봅시다. 난임의 침치료가 효과적이냐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학생 때는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점점 더 양질의 연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침치료가 난임 개선에는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최근에는 많이 굳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치료가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침치료가 이 보조생식술 결과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엎치락뒤치락 이와 같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침치료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보면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제 8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IVF를 시행을 했을 때 침치료를 같이 받게 하면은 효과가 좋은가를 봤더니, 임신율이 높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지는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IVF를 받는 여성들에 있어서는 출생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은 굳이 침치료를 IVF와 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구권에서는 보완치료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접근들이 과거부터 좀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북구 유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시점에 IVF 전이나 중간이냐 아니면 후에 침을 놓는 게 좋은가, 이런 같은 여러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침치료는 보조생식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스타우나 빅토리니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이제 침 연구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들이 다 통증에 집중을 할 때 다른 분야, 여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질환에 있어서 또 생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냐를 물음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해서 생리학 연구에서부터 소규모 임상시험까지는 침치료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근육의 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그와 유사한 전기자극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신의 염증 수준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키고
배란 장애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됐지만, 이처럼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PCOS 환자에 대한 클로미펜이라고 하는 배란 유도제 그리고 침치료를 1대1로 비교를 했더니 거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인데 침치료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명백해진 거죠. 물론 다시 최근에는 PCOS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침치료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PCOS 환자의 난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침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이 결과는 그러면은 뭐 한의학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PCOS 환자가 임신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침치료보다는 한약 치료를 우선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가짜 침하고 클로미펜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리고 가짜 침하고 플라시보를 투여했을 때, 진짜 침하고 플라시보를 투여했을 때, 진짜 침하고 클로미펜을 투여했을 때, 클로미펜 투여가 있으면 무조건 임신율이 출산율이 개선이 되는데, 침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신율, 출산율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림만 보면은 아주 잘 드러나죠. 침은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PCOS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여성의학 관련 강의에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그림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PCOS의 주된 문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안드로겐의 과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생리적 문제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무배란이나 그로 인해서 어떤 생리주기 이상이라거나 그 외에 자궁 내막 위험의 증가라거나 그 외에 어떤 생식주기 이상, 그 외에 난임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기저의 문제로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적인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이형 당뇨나 고지질 혈증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난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생리 주기를 개선을 해야 될지, 혹은 남성 호르몬 과잉에 의한 여러 가지 미용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 기전을 보여주고 있죠. GnRH의 펄스 이상, 그로 인해서 LH와 FSH의 B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배란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 외에도 무배란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생식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용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간 단계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이형 당뇨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 침치료가 이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육 내로의 당 유입의 감소에 대해서 이를 역전시키고, 운동과 유사한 작용을 통해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고 비만 지방 조직에 있어서 여러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비만을 개선하고 내분비 질환을 개선을 하고 대사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이 동물 모델하고 소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서서 본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겠네, 배란 문제도 개선할 수 있겠네 하고 시행을 한 게 앞서서 보셨던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인 거죠. 하지만 실패를 했다. 침치료는 여기까지는 효과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최신의 연구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수용체에 의해서 인슐린 IRS1이라고 하는 기질에 의한 여러 인슐린 신호 경로를 통해서 글러트4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되면은 주로 염증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되는데 당이 잘 못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인슐린이 이 세포 내에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기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인슐린 수용체 이상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당이 안으로 들어오는 글루트4라고 하는 채널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가 되고,
이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 조절이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세포는 굶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혈관에는 세포 밖에 외부에는 당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췌장 베타 세포의 스트레스 증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항상성 부하,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췌장 베타 세포가 사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E형 당뇨에 걸리게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염증을 조절한다거나 인슐린의 작용에 기여를 한다거나 이 글루타사에 작용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뇨를 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당뇨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약을 먹고 침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또 노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것, 곧 말 그대로 처음에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결국 서서히 안 좋아지게 된다. 왜냐면 생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침이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단계에 아직은 E형 당뇨가 아니고 내장능 장애가 있는 상태 혹은 그 이하의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와 같은 치료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서 환자가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췌장 베타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죠. 다한스 난소 증후군에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일단 말초에 침 자극이 척수로 전달이 되고 척수 반사를 통해서 관련 척수 분절에 대한 교감신경 흥분 조절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또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간 여러 자극들은 베타 엔돌핀을 통해서 자율신경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그 외에 GnRH나 CRH와 같은 호르몬들에 대한 조절 효과도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다양한 효과 LH나 FSH나 HTH나 췌장에서 여러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분명 20년 전에 침술의 효과가 근육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내장 기능이나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었겠죠. 침은 뭔가 아시혈적인 개념, 뭔가 근위치열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틀렸다. 뇌 영상 연구 통해서 우리 소목터널 증후군 관련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테니스 엘보에 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원위치열이 뇌의 연결성을 변화를 시켜서 오히려 만성적으로는 통증 개선에 더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지게 됐고 또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분비 조절 기전을 통해서 대사질환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만에 있어서 침 치료는 뚜렷한 치료 효과, 항우울 효과나 식욕 조절이나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어떤 지배적인 견해가 무너지고 침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게 침 연구의 1950년대 이후의 침 연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1970년대 이후에. 물론 아직도 침 연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통증 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더 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염증에 대한 침 치료의 작용이 더 이해가 깊어지면서 왜 침 치료가 전신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 경혈학 서적에 써져 있는 수많은 적응증들에 왜 침 치료가 정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침술이나 전기 침술이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어떤 유용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견해는 굉장히 과거에는 급진적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래도 침 치료가 호르몬이나 여러 대사 막고 혈중 지질이나 혹은 동물의 어떤 배란 기능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 라는 이해 수준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기초 연구가 좋아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결국 그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 기전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효과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상적 효과는 결국 잘 짜여진 이중맹검 대조 시험을 통해서만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어서 협심증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침 치료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협심증은 말 그대로 혈류가 감소되다 보니까 심근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만성 질환에 의해서 진행되는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침 치료가 왜 협심증을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자율신경 같은 심장을 지배하는 신경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심장 흥분성을 조절하는 게 그 효과의 원인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2019년에 이제 자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 협심증 어택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약 4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뭐 그렇게 길진 않고요. 4주에 걸쳐 가지고 매주 3회씩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총 12회 치료를 했고 팔로우업은 이제 16주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총 20주에 걸쳐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연구 결과 뚜렷하게 진짜 침 치료를 받은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간에는 명백하게 협심증 발작 빈도가 차이를 나타냈다. 침 치료를 받게 되면은 협심증 발작 빈도가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자,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유사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침 치료를 한 경우 제대로 된 경혈에 자침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협심증 발작의 빈도가 약 12, 13회에서 7회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되는 걸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짓침 치료나 잘못된 경혈에 자침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가 아주 없진 않고 아예 그냥 치료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대로 된 심장 관련 혈에 대해서 경락에 대해서 자침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는 정말 심경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 척수 분절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기전들이 조금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침치료 효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경을 자극하지 못하거나 해당 분절이 심장과 무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조차도 이렇게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심장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죠. 이제 척수하고 이제 연수, 내교 등에서 여러 가지 조절들이 심장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주신경이나 아니면은 설인두 신경과 같은 이와 같은 신경들이 우리 심장 기능을 지배를 하고 척수에서 나오는 여러 신경들이 심장 페이스메이커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감신경의 자극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침치료가 심장의 흥분을 감소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협심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침치료가 왜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연구가 꽃을 피웠냐? 대표적인 이유는 독일의 건강보험 회사가 침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럼 한번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라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임상시험, 요통이나 무릎관절염, 편두통, 긴장성 두통에 대한 무작위 대조시험과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락이라고 하죠. 자,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 침은 가짜 침치료하고 효과가 똑같다라는 결과입니다. 물론 똑같지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정도의 규모의 임상시험도 침치료 효과를 밝히기에는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2005년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이 침치료는
플라시보와 똑같은 효과다. 침은 플라시보다. 이런 안 좋은 견해가 생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 치료는 통증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침 치료가 뚜렷하게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럼 또 중요한 점은 거짓침 치료라 할지라도 엔세이드와 같은 표준적인 치료들에 비해서도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침 치료가 거짓 침 치료가 똑같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독일의 국민건강보험은 요통과 무릎 통증에 대해서 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침술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임상시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연구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연구들, 더 양질의 연구들이 통증 외의 질환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9년에 발표된 연구가 언제 종료가 되었느냐, 언제 시작이 되었냐라고 한다면은 2012년, 2013년에 시작이 돼서 2016년에 종료가 돼서 데이터 모으고 정리하고 이런데 또 3년이 걸렸다. 투고하는데도 또 이제 몇 달, 몇 년이 걸렸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미 한 2015년, 16년에 더 중국에서 중의학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가 된 시점의 연구들은 우리가 한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대단히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연구는 중국 외에는 좀 기대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사실 좀 시사가 되기도 하죠. 물론 한의학만이 아니라 중의학만이 아니라 거의 상당수의 과학 연구가 최근에는 중국에 많이 이제 무게추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세계 탑 저널에 연구를 많이 발표하는 우수한 과학자들이 이제는 중국에도 대단히 많다. 이런 점들이 중의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의학을 연구를 하는 대단히 우수한 과학자들도 많고 그들이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만이라도 잘 받아들이고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쉽지만 나온 것조차도 이제 활용을 못해서는 안 되겠죠. 요통에 있어서도 거의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임상시험은 침치료 반응과 거짓 침치료 반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가짜 침치료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침치료가 효과적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플라시보보다 낫느냐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향이 드러나긴 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침치료가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서 앞서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는 그래도 침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시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침치료가 미약과 큰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 질환도 역시도 미약 반응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소염 진통제들조차도 위약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못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계락이라고 하는 한의학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목적에서 인용되고 하는 그와 같은 연구들도 실제 잘 들여다보면은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양방치료보다 가짜 한방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가짜 한방치료에 비해서 진짜 한방치료는 더 효과적이다. 약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표준적인 통증에 있어서의 이해 방식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이 실제 침치료와 그 외 다양한 중재들의 치료 효과를 보여줍니다. 침치료의 효과, 소염 진통제의 효과, 바르는 엔세이드, 아니면 IHA, 글루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 ASU나 아니면은 관절 세척 이와 같은 치료들의 효과를 보시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결과는 침 치료가 다른 통증 치료에 비해서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나 여러 시술상의 문제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침 치료는 훨씬 좋은 양질의 효과를 가진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치료든 아예 뭐 효과가 없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걸 보시면은 통증 질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미약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계략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연구들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있어서의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만성 통증에 있어서 침 치료는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무릎 관절염이나 만성 두통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플라시보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침 치료 효과는 어떤 거냐? 모든 통증 질환에 있어서 다 효과적이다. 그 효과도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고 근골격계 통증 혹은 무릎 관절염, 두통에서 다 효과적이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거짓 침 치료와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작아지긴 하지만 거짓 침 치료가 플라시보로 보기에 어려운 몇몇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질이 안 좋은 연구들을 배제를 했을 때도 여전히 침 치료는 거짓 침 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침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치료도 뭐 엔세이드 같은 진통제를 아니면은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환자 삶의 질도 개선을 하고 부작용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히 침 치료는 효과적이긴 한데 삶의 질 개선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 가짜 침 치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또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통증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삶의 질 면에 있어서는 그 정도만큼의 또 효과는 있지 않다. 물론 일반적인 통상적인 치료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에 있어서 역시 침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거는 영국에서 검토한 영국 수가를 바탕으로 한 치료의 경제성 분석인데요. 어쨌든 영국에서의 수가를 고려했을 때는 침 치료는 충분히 비용 효과적인 치료법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NHS가 침술에 대한 보장을 넓혀야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 앞서서 본 연구 결과는 이미 2012년에 이제 발표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잘 밝혀진 것이고요. 여러분들 뭐 앤드류 비커스라거나 아니면은 뭐 휴 맥펄슨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클라우디아 위트라는 분, 뭐 클라우스 린데라는 분, 이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은 여러분들이 침 연구를 들여다보면 항상 보실 수 있는 이름일 겁니다. 이 연구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연구의 어떤 선행 연구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침 치료는 다양한 만성 질환에 있어서 뭐 목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이나 두통 모두에서 다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들이 그렇게까지 플라시보 침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치료다. 이거는 과학적인 치료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미 2012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침술이 효과가 없다. 뭐 어떤 뭐 재활의학 하시는 분이 뭐 이상한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은 침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을 부정하는 주장을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고요.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은 이 연구에 포함된 여러 임상 시험들이 앞서서 본 바와 같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 대부분의 연구들이 3에서 12개월, 뭐 길게는
24개월까지 통증 개선 효과를 검토했다라는 게 보고가 됐죠. 마찬가지로 관련한 이제 포레스트 플롯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침 치료가 낫다 라는 점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는 이렇게 이제 침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 연구를 다 종합해 보면 그래도 침 치료는 효과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침 치료 효과는 뚜렷하다 라는 게 드러나죠. 그럼 침 치료의 효과 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냐 라고 봤을 때 고정 모델이냐 아니면 랜덤 모델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는 0.37, 0.16, 0.6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아예 침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유의성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침치료의 샴 치료와의 효과를 이렇게 비교한 것인데 가짜 침군 간에도 치료 효과 간의 차이가 비교합니다. 아예 안 찌르는 침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피부를 뚫는 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짜 침 치료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검정력에 있어서는 제가 왜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냐,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하고 진짜 침 간에는 정말 효과 크기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크기를 유의하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표본의 크기 그리고 효과 크기, 그러니까 효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커야만 유의 수준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다른 조건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최소 검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표본수가 필요하다.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표본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연구들을 쭉 종합을 했을 때 나온 결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침술과 가짜 침술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려면 충분한 검정력을 가진 크기의 임상시험을 설계해야 된다. 앞서서 침 치료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가짜 침보다 0.2 더 큰 효과 크기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1000명,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메타 분석은 이 대규모 연구들을 또 종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드러내는데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단일 연구에서 그와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다면은 앞서서 제가 요통이나 무릎 관절염에서 1000여 명 이상의 피험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300명도 부족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죠. 1000명, 1500명 이와 같은 엄청나게 큰 임상시험이 있어야만 효과가 드러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요. 또 재밌는 점은 서로 다른 침치료, 사암침이 더 좋으냐, 아니면 오행침이 더 좋으냐, 아니면 태극침이 더 좋으냐, 아시알침이 좋으냐, 근육학 침법이 더 좋으냐, 이런 걸 정말 또 규명하려면은 침치료 효과의 크기가 진짜 침하고 가짜 침하고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진짜 침끼리는 더 얼마나 작은 효과 차이의 크기가 있겠어요. 그걸 입증하려면은 정말 2000명에서 8000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이중 맹거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만 그나마 효과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시행되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침수를 시행을 한다면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점이 명백하고, 과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침치료 효과적인 치료야,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느냐, 그건 결국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연구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자,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임상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정확한 진단과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수단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몫입니다. 적어도 그러나 침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까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다른 질환들도 한 번 더 살펴보죠.
2004년에 BMJ에 발표된 연구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의외로 침 연구들을 보면 브라질이라거나 스페인이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도 간간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에 이제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의 효과를 본 소규모 임상 시험인데요. 이 연구는 침 치료하고 이제 디클로페낙 혹은 가짜침 치료하고 디클로페낙을 주었을 때 환자의 치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봤더니, 침 치료는 뚜렷하게 물리적 기능이나 아니면은 바스를 개선을 시켰거나 그 외에 기능을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가주침 치료에 비해서 디클로페낙과 같이 사용할 때, 소염 진통제와 같이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소규모 연구입니다. 2007년에 발표된 거는 물리요법하고 침 치료를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 것인데요. 이 연구는 운동하고 진짜 침 치료, 그 다음에 운동하고 가짜 침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6개월간 이렇게 쭉 이제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침 치료는 물리치료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사실 더 개선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관련해서 약간 통증의 개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불편감이 있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어떤 통증의 직접적인 효과, 침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 같지는 않다라는 보고입니다. 어쨌든 침 치료에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은 트루 아큐펑처나 아니면은 샴 아큐펑처, 거즈 아큐펑처 간의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 연구도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침 치료와 다른 물리치료 간의 치료 효과를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검토한 것인데요. 텐스라거나 간섭하라거나 침 치료거나 전기요법이라거나 그 여러 가지 운동요법이나 물리치료들 다 이렇게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비교를 한 건데, 현재 연구는 이런 물리요법 중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제한점은 많지만 침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럼 다른 치료는 걔네는 더 효과가 없는데? 라고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결과는 이와 같이 태극권이나 체중 감량이나 침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의 효과를 비교해서 이 표준 치료와의 이제 효과를 비교를 한 건데,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최근에 2017년에 발표된 연구로 2014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50세 이상의 이제 중증 만성 무릎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레이저 침 치료가 효과적인지 소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약 이제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레이저 치료 이제 바늘로 이제 찌르는 치료, 그다음에 아예 침 치료 안 한 분, 그다음에 이제 가짜 레이저 치료까지 이렇게 다 비교를 한 임상 시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침 치료가 뚜렷하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연구는 소규모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려면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500명 이상의 피험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고서 이런 연구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만성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이거 이제 본 앤 조인트 서저리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사람들도, 이 연구자들도, 중국 연구자들이 메타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 침 치료는 통증에 있어서 물리적 기능에 있어서 무릎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유의한 치료 효과라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통증 경감 효과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만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통증하고 기능면에 있어서의 효과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요통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미국에서 권장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침에선 침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 가지고 비약물적 치료가 얼마나 요통에 효과적인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침 치료는 만성 요통에 있어서
로우에서 모더레이트한 근거 수준을 가지고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리고 급성의 요통에 있어서도 침 치료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낮은 수준의 근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그렇게 뭐 작거나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단기간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물리요법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침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증에 있어서 의학적인 중재들이 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플라시보에 대해서 워낙 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우울증과 통증과 관여가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간간히 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울이나 통증은 사실 서로 얽혀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짜 치료라고 할지라도 통증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앞서서 본 지침에서는 급성 요통에서 침치료는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또 만성 요통에 있어서는 침치료를 시행하면은 침치료를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뚜렷한 통증 경감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기능 개선 효과도 있다. 통증의 개선 효과는 바스 100점에 있어서 7에서 24점 수준으로 한 바스 1, 2 정도를 감소시킨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거짓 침 치료에 비해 진짜 침 치료가 즉각적인 더 뚜렷한 통증 경감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 보여주고 소염 진통제, 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정의학 관련 지침들을 보면은 통증에 있어서 만성 요통에 있어서 침술은 가짜 침술보다 단기적으로는 임상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진다. 근데 침술의 위약 반응이 크다는 건 샴침하고의 효과 크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죠. 또 급성허리 통증에 있어서는 침술은 항염증 치료에 비해서 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침치료는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침술은 만성, 일일 특발성 또는 긴장성 두통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다. 편두통 예방 효과를 가진다. 근막통증 증후군에 있어서 통증 개선, 운동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연구도 이게 앞서서 2017년에 연구 보고서나 2012년에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만성 통증, 허리 통증, 두통,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침치료는 다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있어서는 29개 무작위 대조시험 약 17,922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모든 통증 상태에 비해서 플라시보에 비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 효과 크기는 절대적인 치료 효과가 아니라 플라시보들에 비해서 0.5점 더 추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효과 크기는 적지만 인성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 있어서 2017년에 있어서 연구 체계적 무능 고찰의 결과는 32개의 임상시험 약 5,931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으로 침술 치료는 요통 환자에서 단기적으로 통증 수준을 낮추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2008년에 23개 임상시험 6,359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침 치료는 비특이적 요통 치료에 있어서 침술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성 요통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는 효과적이고 급성 허리 통증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침 치료는 소염 진통제보다도 효과적이다라는 점, 요통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두통에 있어서도 침술은 4건의 임상시험 이후로도 약 2,199명에 대한 임상 결과를 넘어서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침 치료는 부작용은 적고 두통을 개선하고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약간 좀 상반된 결과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논란 여지가 있는데 침술은 가짜 대종과 비교를 했을 때 대기군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가짜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인상적 의미는 작지만 통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통증과 기능을
유의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통증에 있어서 침술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양질의 연구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침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침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구는 치료가 왜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데 중요하고, 서양 의학과는 다르게 기초 의학의 기반이 약한 한의계에 있어서는 기초 현대과학적 설명이 임상적으로도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 작용의 이해는 초기에는 말초 작용만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척수, 뇌에서의 작용도 이해가 깊어졌고, 이는 현대과학적 연구가 누적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통 한의학에만 기반하면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는 매우 복잡한 현상을 통해서 침치료가 왜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 이뤄지는 내인성 진통 효과,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의 조절, 뇌 영역의 활성 조절, 뇌 영역의 연결성 조절과 같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침치료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침치료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치료의 방식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침치료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더 나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살펴본 다양한 양질의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침치료는 현대과학을 통한 기초의학적인 이해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지지되는 치료입니다. 절대 비과학적 치료나 아직 덜 입증된 치료가 아니라 통증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잘 입증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학이 현대과학이냐? 라고 했을 때 누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치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음양오형론이나 경락경혈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신경과학적 기전들과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지지된다라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이 워낙 한의학계의 교육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해석하기 어렵고 침치료가 왜 효과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침치료를 이해를 하고 이와 같은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존중, 대중적인 수용, 정상적인 한방진료의 폭넓은 보급, 국가 제도에 있어서 한의학 활용 증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의과학은 이렇게 현대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고 전통 한의학만이 아니라 기존의 한의학을 배척하는 서양의학과도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한의학의 발전 방향이다. 양진한치도 아니고 전통 한의학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대과학을 바탕으로 근거중심 의학을 바탕으로 한의학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현대 한의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거의 모든 설명에 있어서 전통 한의학적 개념의 도입은 정말 지나가는 수준으로만 설명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다시 복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 한의학의 치료들은 현대과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많이 침 연구나 한의학 관련 연구들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한의학에 대해서 침구학, 침치료가 왜 효과적인지, 침치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